그러면 지금부터는 토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간에 각각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순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이덕일 소장님께 5분간의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 안에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전체 이제 대안했던 발언과 질문해 주시면 또 나머지 분들께서 일단 주어진 시간은 각자 다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안에 그 반론을 전개하셔도 좋고 또 필요한 질문을 일문일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제 배경을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전개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중국의 고대 1차 산업으로 검토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낙랑군 조선연을 지금 그 대동강 그 토성리 대동강 토성리라고 주장한 그 이나바 유학이 지금 뭐라고 썼냐면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한서 지리지 검색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논쟁이 요즘 와서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왜 1차 사료에 제가 봤지만 제요동, 귀지제요동, 또 요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쌍 무시하고 가장 대한민국 입장에서 불리한 사료들만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펴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낙랑목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낙랑목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그동안 고조선 사회에서 많이 해왔죠. 그러다 1960년 리지린이 고조선 정부를 편애하면서 고조선사 대부분 정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요 80년대 이후에 주체사상을 등장시키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70년대까지 리지린이 정리한 고조선관이 상당 부분 문제도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는데 주체사상을 주장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평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 북한 학계는 그 평양 일대가 낙랑군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남한 학계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다가 낙랑목관 하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왜 낙랑목관을 느닷없이 왜 공개했겠느냐. 하나는 주체사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이 승리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자기네 절대우위 품목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저희같이 역사학으로 바뀌게 되면은 북한이 남한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 품목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낙랑목관으로 매락산맥, 한경남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낙랑목관에 매락산맥이나 한경남도나 이런 용어가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가 아니라 지금의 매락산맥을 이 낙랑목관에서 낙랑목관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낙랑목관에서 현재의 한경도라든지 이 매락산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분명히 나오는지를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대해서 일단 그 낙랑목관이나 매락산맥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실 일단 요거는 지금은 다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본인은 주어진 5분 시간 별개로 답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90년 7월 달에 발굴을 했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공개한 것은 2009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으면 바로 공개를 했을 텐데 공개하지는 않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부산 출신으로 월북을 했던 손영종이라고 북한의 지금 그 아드님이 북한 손수호라고 북한 고고학연구소 소장이시고 북한의 고구려사를 실질적으로 이끈 분이 손영종 선생이세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공개를 하신 이유는 그 방랑의 물건을 가지고 방랑군이 실제로는 요동반도에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시겠다고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의도하시긴 다르게 그 자료는 이제 다른 용도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 한국 그런 구미학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구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무슨 년에 몇 명이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멸학산맥이라는 지명은 현대 지명이니까 그 당시 그 기원전 45년 그 판대기에 써 있을 리가 없죠. 다만 모든 연구가 기왕의 연구에서 축적이 돼서 되는 건데 기왕의 지금 대방군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현의 명칭들이 한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원산만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영동의 난림산맥의 동쪽에 따라서 영동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7개의 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 위치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현재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서 지리지는 AD 2년에 작성된 문서예요. 그거보다 반세기 이상 40년, 5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한사군이 설치된 게 BC 108년이니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좀 한서 지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서에 동일한 그 현명이 있고 그 현명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위치를 갖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믿을 만한 위치 규정을 보니까 멸학산맥 이남 쪽에는 비정되는 현이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산만 지역에 뭐 철령 아래는 없다 그런 문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안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덕일 소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그럼 결국은 낙랑목관에는 뭐 멸학산맥이 원산만이고 함경도가 일치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대방군을 황해도로 고정시켜 놓고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정했단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대방군은 황해도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낙랑목관에 대한 소위 뭐 학계의 견해라는 것은 다 근거가 없다 하는 근거일 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뿐이지 왜 그런데 이걸 갖다 그런 식의 멸학산맥 원산만 뭐 이제 함경남도 이남 그렇게 됐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이야기할 때 대방군은 황해도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발표와 토론이 좀 열기를 띠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문적 토론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냉정한 자세를 좀 유지를 하고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윤영국 박사님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반론이나 질문 원래 남의 견해를 반박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견해가 제 세상에 안다는 것이 참 허망한 게요. 10가지를 알아도 100% 아는 것도 있고 20% 아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건 다 아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쓸 때는 아는 게 10가지라고 하더라도 10가지를 다 못 씁니다. 한 절반만 쓰면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신초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한테 질문을 시킵니다. 폐수가 어디냐라고 이를 들면 물었답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꼼꼼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생각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사실상 한사고를 전공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신 분은 공석권 선생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다른 시대, 다른 분야가 전공했어요. 여하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말씀을 사실은 곰곰이 듣습니다. 또 인터넷상에 많은 논란이 있고 일반인들이 폐수나 고조선에 대해서 정말 애국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연구는 그렇습니다만은 풍선을 누르면은 한쪽이 들어가죠. 나는 누르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쪽이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연구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료가 내 마음에 맞다고 해서 그걸 취하면은 그에 반대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반대되는 해석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수 있어야지 학설이 되는 거예요. 학설과 주장은 다른 겁니다.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한테 설득을 내야 되는데 그 설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고개라고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학계에 우리는 늘 애국자이지만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토론에서 진행해 본만 진행을 그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 20도 쭉 그렇습니다만은 한사분이 특히 남남군이 한반도에 있었고 요동에 있었다라는 1차 사료라고 말씀을 해주신 사료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물론 1차 사료는 이거 말고 사기 한서 조선열전하고 한서 지리지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 안 했다는 말씀은 사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1번 118페이지 1번 2번 회남자하고 한서 가연지에 있다는 갈석산 지나면 고조선이 있다, 조선이 있다는 기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뒤를 이은 한사군이 여기 있을 것이다, 갈석산 근처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료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석산에서 얼마만큼 지나서 조선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갈석산을 지나면 조선이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바로 옆에 있는지 한정거장 다음에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료는 뭐 이덕희 소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서에 나오는 아까 기자하고 뭐 위반 얘기 나온 것은 나는데요. 그건 한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서에 줄을 붙인 거예요. 한서에 줄을 붙인 사람은 응소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개 다 위진 시대부터 당대까지 주석들인데요. 그 주석의 원문도 남아있지를 않고 당나라 때 안사부가 이것저것 다 짬뽕을 해서 모아놓은 기록입니다. 한서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 4, 5번 후한서에 명랑군이나 한사군이 요동에 있다라고 확정적인 기록이다. 여러 차례 부두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후한서의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 주가 달려있는 가로친 건 다 주예요. 그 주는 누가 썼냐면 당태종의 아들 이현이라는 사람이 주를 붙인 거예요. 후한서 이현주라고 불려야지 맞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현주는 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늦게 나온 거라도 그거 있지 않느냐 하겠습니다만 낙랑이 요동에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 낙랑 지역이 고구려의 땅이었고 고구려를 요동의 전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동 이코를 고구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동 안에는 과거의 낙랑군을 포함한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구려 땅 전체를 요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요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연의 주에 있는 것들이 다 그게 낙랑군이 본래 요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료는 1차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 학자들이 그렇게 뒷걸음한 거지 이런 사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끝으로 대반군 말씀을 지금 아까 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122에서 123페이지까지 대반군이 적어도 요동 아니면 더 서쪽에 있었다. 공선녀는 공선도의 손자예요. 그 공선녀이 대반군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204년에. 그런데 공선녀의 땅은 지금의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한반도 서북지방하고 산동반도까지 포괄하는 약간의 해상왕국 비슷한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후한 말에 중국 각 지역에 그런 공선연과 같은 정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전혀 못하고 이덕희 소장님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측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양평은 공선연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떨어지자 공선연 휘하에 있던 나머지 지역이 다 평정이 됐다는 얘기지 떨어진 그 다음날 바로 했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선연 휘하에 있던 그 통치권 전체가 이제 평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같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뜻이 안 나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수도를 점령하면은 그 주변에 물론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저희가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지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은 사료 해석에 사실은 사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ABC가 아닌 겁니다. 예, 일단 예정된 순서대로 하고 나서 저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마친 다음에 블로그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은 좀 2개가 있고요. 2개 정도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윤영구 교수님께서 양수경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수경이 1815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양수경이 그 역사 지리부도를 만들 때 일본에서 거의 만듭니다. 일본에 유학을 했거든요.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만드는데, 제가 요 내막을 조금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양수경 씨 제자가 수제가 담기양 씨고, 담기양 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제 중에 한 사람이 정천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경 씨 역사 지리 구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양수경 씨 같은 일본 사람이 굉장히 접하고 나서 이 지도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낙랑군 지역이 평양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명청대에 처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는 묘사에 보면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요 동경이 낙랑군 지역이라고요. 그게 평양 고구려 평양이었고 그게 한나라 때는 낙랑군 지역이라고 이미 묘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청대에 있다는 건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이런 문제인데요. 낙랑군 지역에서 낙랑 무덤이 3,000기가 나왔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헌 기록에서 그 지역이 낙랑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하고 다 낙랑 무덤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문헌 기록에서 거기에 평양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고구려 평양성에 있다 그러면 고구려 평양성 평양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에서 문헌으로다가 먼저 해놨는데 그 문헌 근거를 부정을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다 낙랑으로 본 겁니다. 그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할 때는 제가 아까 문헌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례가 계속 문헌에서 반복되면은 고고학자는 그 반박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참고해 보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는데 통치자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조선기에 했다는 그 얘기가 저는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나라라는 서한 중국 역사라는 거냐 한국 역사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공석 교수님께서 교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치인데 그 교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교치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토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들 짧게 좀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취지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 재량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박규대 교수님 질문 중에 낙랑군이 평양에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껍데기 아까 윤 박사님 표현 중에 껍데기는 중국 것이었지만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조선 사람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교치의 이전 위치와 이후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윤 박사님께서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김에 이덕일 소장님께서 한서의 본문이 아니라 주의 내용들에 불과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덕일 소장님 답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낙랑군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투에서 져서 멸망한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전투가 있었습니다만 항무제가 전투를 고만하고 싶었어요. 고만하려고 사실 몇 번 보내서 고조선을 회유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교섭으로 나간 그 사신이 잘못해가지고 계속 회담이 결렬돼 버립니다. 그래서 갔던 사신을 계속 죽여요. 하여간 여하간에 고조선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제 전투를 계속하는 게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고조선에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이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져갖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서 고조선이 간편을 내린 겁니다.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고조선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나요? 다 딴 데로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1910년에 일제에서 합방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그 시대에 36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례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토론 중에는 일단 플로어에서는 좀 경청해 주시고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은 조사를 해서 낙랑군은 중국인 사회라고 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발굴했던 그 고분들이 다 그걸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북한이 해방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조사했던 무덤들은 다 기원 이후의 것만 조사를 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북한이 조사했던 것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이 있었을 때의 무덤들을 발견했는데 북한이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다 고조선 시대 거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알고 갖고 편견을 나누고 나오는 글자와 연대가 있는 유물들을 정리해보니까 고조선의 그 말씀드린 나무강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드렸는데 나무강 무덤이 기원 전후까지 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긴 거고 그 고분들이라는 것은 지배층들만 남길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기원전 1세기 때 나무강 무덤에 묻힌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세영동금을 부자하고 거의 대부분이 큰 무덤이고 화려한 무덤일수록 다 세영동금을 부자하고 세영동금은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실제로 기원전 1세기 평양 지역의 세영동금이 오히려 더 발전을 합니다. 거기다 금장을 한다든가 칠기치를 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원전 1세기 때의 세영동 문화가 더 발전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도장도 갖고 있고 아까 같은 그런 문서도 갖고 있고 그걸 무엇을 증명하느냐. 낙랑군을 점령을 했지만 그 운영은 실제 고조선의 지배층 토착세력들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 군현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낙랑군이 유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랑군의 사회 성격과 문화의 성격이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 사회냐 중국 문화냐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오영찬 교수님은 낙랑군과 낙랑문화는 중국 문화와 고조선 문화의 융합된 문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치라고 하는 질문 주셨는데 뭐 쉽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전 사는 사람이 난리통에 진주 가서 국밥집을 열었다. 그럼 대전집입니다. 그럼 대전 사는 사람들 모여듭니다. 또 중국 사회에서 난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자기네가 살던 지역의 산 이름, 물 이름을 그대로 가서 그 지역에 쓰고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진나라 시기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줍니다. 그 새로운 행정구역은 뭐냐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으면 옛날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복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한 요지는 낙랑군이 어떻게 교치됐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료에 보면은 자치통감에도 나오고요,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313년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낙랑군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동이 장통이라는 사람이 왕조를 데리고 저 요섭지방의 모용이한테 귀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낙랑군 사람들이 천여호가 요섭지방으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모용애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낙랑태수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낙랑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사의 변천 과정에서 그 낙랑군이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중국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진서지지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진서를 쓸 때 이런 이야기. 질문은 좀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정도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그 윤영구 교수님께서 그 양수경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수경이 1815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양수경이 그 역사 지리부도를 만들 때 일본에서 거의 만듭니다. 일본에 유학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만드는데 제가 요 내막을 조금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양수경 씨 제자가 수제자가 담기양 씨고 담기양 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제주의 한 사람이 정천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경 씨 역사 지리부도에 대한 조금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그 말씀드린다 그러면 양수경 씨 같은 일본 사람은 굉장히 접하고 나서 이 지도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낙랑군 지역이 평양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명청대에 처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는 요사에 보면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요 동경이 낙랑군 지역이라고요. 그게 평양 고구려의 평양이었고 그게 한나라 때는 낙랑군 지역이라고 이미 요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청대에 있다는 걸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이런 문제인데요. 낙랑군 지역에서 낙랑 무덤이 3,000기가 나왔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헌 기록에서 그 지역이 낙랑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하고 다 낙랑 무덤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문헌 기록에서 거기에 평양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고구려 평양성에 있다 그러면 고구려 평양성 평양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에서 문헌으로다가 먼저 해놨는데 그 문헌 근거를 부정을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다 낙랑으로 본 겁니다. 그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할 때는 제가 아까 문헌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례가 계속 문헌에서 반복되면은 고고학자는 그 반박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참고해 보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는데 통치자들 행정 위하는 사람들은 서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조선기에 있다는 그 얘기가 저는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나라라는 그 서한 중국 역사라는 거냐 한국 역사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공석 교수님께서 교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치인데 그 교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교치를 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 지금 토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들 짧게 좀 답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취지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진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 세력은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규대 교수님 질문 중에 낙랑군이 평양에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껍데기 아까 윤 박사님 표현 중에 껍데기는 중국 것이었지만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점. 그리고 교치의 이전 위치와 이후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윤 박사님께서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김에 이덕일 소장님께서 한서의 본문이 아니라 주의 내용들에 불과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덕일 소장님 답변을 이어서 예, 낙랑군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투에서 져서 멸망한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전투가 있었습니다만 항우대가 전투를 고만하고 싶었어요. 고만하려고 사실 몇 번 보내서 고조선을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교섭을 나간 그 사신이 잘못해가지고 계속 회담이 결렬돼 버립니다. 그래서 갔던 사신을 계속 죽여요. 하여간 여하간에 고조선 내부에서도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하는 게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고조선에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이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져갖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서 고조선이 간편을 내린 겁니다.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고조선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나요? 다 딴 데로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1910년에 일제에서 합방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그 시대에 36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례 있습니까? 자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토론 중에는 일단 플로어에서는 좀 감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은 조사를 해서 낙랑군은 중국인 사회라고 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발굴했던 그 고분들이 다 그걸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북한이 해방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조사했던 무덤들은 다 기원 이후의 것만 조사를 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북한에 조사했던 것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이 있었을 때의 무덤들을 발견해. 북한이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다 고조선 시대 거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알고 갖고 편년을 나누고 나오는 글자와 연대가 있는 유물들을 정리해보니까 고조선에 그 말씀드린 남욱강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에도 있는데 남욱강 무덤이 기원 전후까지 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긴 거고 그 고분이라는 것은 지배층들만 남길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기원전 1세기 때 남욱강 무덤에 묻힌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세용동금을 부장하고 거의 대부분이 큰 무덤이고 화려한 무덤일수록 다 세용동금을 부장하고 세용동금은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실제로 기원전 1세기 평양 지역의 세용동금이 오히려 더 발전을 합니다. 거기다 금장을 한다든가 칠기치를 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원전 1세기 때의 세용동 문화가 더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도장도 갖고 있고 아까 같은 그런 문서도 갖고 있고 그걸 무엇을 증명하느냐. 낙랑군을 점령을 했지만 그 운영은 실제 고조선의 지배층 토착 세력들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 9년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낙랑군이 유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랑군의 실제 사회 성격과 문화의 성격이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 사회냐, 중국 문화냐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오영찬 교수님은 낙랑군과 낙랑문화는 중국 문화와 고조선 문화의 융합된 문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치라고 하는 질문 주셨는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전사는 사람이 난리통에 진주 가서 국밥집을 열었다. 그럼 대전집입니다. 그럼 대전 사는 사람들 모여듭니다. 또 중국 사회에서 난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자기네가 살던 지역의 산 이름, 물 이름을 그대로 가서 그 지역에서 쓰고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진나라 시기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줍니다. 그 새로운 행정구역은 뭐냐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으면 옛날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복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한 요지는 낙랑군이 어떻게 교치됐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류에 보면은 자치통감에도 나오고요, 삼국사계도 나오는데 313년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낙랑군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동이 장통이라는 사람이 왕조를 데리고 저 요소지방의 모용이한테 귀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낙랑군 사람들이 천여호가 요소지방으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모용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낙랑태수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낙랑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사의 변천 과정에서 그 낙랑군이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중국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진서지지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진서를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토로를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정리하기 힘들다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덕일 소장님 말씀 듣고 혹시 말씀 있으시면 이덕일 소장님 말씀 지금
낙랑군이 요동에 있다라는 기록들이 뭐 사기나 한서 공기가 아니라 주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중국 고대 사료를 볼 때 주석 연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기의 삼가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게 사기 한서고 고대 사사만 제대로 번역되고 형리사가 다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이 주석은 당나라 때 썼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훨씬 더 선진시대 이전부터 당시 중국인들의 모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다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조선국이야 그렇게 말했죠. 그걸 왜 고조선국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걸 갖다가 고구려라고 그 마음대로 대체해가지고 이건 고구려를 말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죠. 사료에 고조선국이야 재요동했으면 그 조선국이라고 봐야지 그걸 갖다가 왜 마음대로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고구려로 바꿔갖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제 그 주석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아까 쓰신 거를 보면은 그 조선총독부에서 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단 논쟁을 야기한 문제에 종집으로 찍을 대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총독부에서 20세기에 한 건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고 또 양수경이 언제 사람입니까? 양수경 청나라 양수경은 일본 유학 갔다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하고 아주 깊숙이 교류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대단한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보다 1500년 전에 이미 주석이 다 완성된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윤한행님하고 이쪽으로 합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달만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다 이 자리 섰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꾸 이 자리까지 서서도 혼자만 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대방군을 설치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선연이 설치한 게 아니라 공선강이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료를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런 식의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자꾸 하는 대로 자꾸 상대방을 나신 찍어서 또 전공했다는 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사료 가지고 서로가 그 룰을 구성해서 한국적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따라서 룰을 구성해서 내가 잘못 받거나 하면 잘못 받다라고 다시 하면 되고 저도 잘못 볼 수 있죠. 그럼 잘못 받거나라고 해서 서로가 합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이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학자들 개인 간의 어떤 감정적인 충돌도 비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이 교치와 또 중국 문화, 고조선 문화의 융합으로서의 낙랑군으로 이렇게 낙랑군에 대한 전적을 말씀해 주신 임 박사님에 대해서 복귀해 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형성 조건은 구성원과의 상호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국가 형성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세권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겠죠. 그럼 낙랑군이 낙랑태수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랑태수가 가 있으면은 한 나라의 관리가 가 있어 그쪽에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조된 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결치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결치 얘기를 해요. 북사 같은 경우는 그 결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영주, 남영주 이렇게 나눠서 지지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갈석산, 하북산 갈석산으로 교치를 했다 그러면은 약 700에서 800km가 움직여집니다. 700에서 800km. 중국 역사에서 낙랑은 항상 최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동쪽에서 한반도 평양에서 갈석산까지 700에서 800km 옮겼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공간 800km, 700km, 800km 되는 그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영토가 700km, 800km 줄어드는 현상이 갑자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만이 교치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반도 평양에서
그 한국산 갈석산까지는 이건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홍석구 교수님께서 5분 토론 시간을 토론 그러면은 뭐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이번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한반도에서 갈석산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700km, 800km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료를 보면은 또 이제 몇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의 장통이 이제 모형외한테 가니까 낙랑군을 낙랑태수를 만들어주고 낙랑군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외가 거기서 낙랑군 태수로부터 조세를 받는 것이죠. 거기에 옮겨진 낙랑군이 어디냐 했을 때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윤영성 의현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치된 낙랑군이 또 그 당시에 이제 의진남북조 시기에 굉장한 혼란 시기에 공려가 결국 이제 소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낙랑군이 또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석산에 이제 432년 이서에 보면 432년에 다시 또 이제 이쪽 요소 지방에 있는 군들이 쭉 서쪽으로 이동해가는 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극단적으로 이제 뭐 700km, 800km를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중간 단계 몇 단계가 더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저 포함해서 네 분들은 모두가 사료 해석의 중요성, 1차 사료를 보자 하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 문제는 각자 자기들이 해석하기에 유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이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상대편을 설득하느냐 하는 데에 어떤 고조선 연구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발표에서 낙랑구 수상위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오늘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료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발제해 주신 이덕일 소장님하고 고기대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이덕일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평지의 위치를 기정해 보면은 낙랑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낙랑군도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진대 평지의 위치는 어디냐면 대체로 이제 유주에서 동쪽의 반을 갈라서 이제 평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지는 대체로 이제 조양 이동 지역이 이제 평지가 되고요. 그 갈석산 지역은 이제 유주에 해당됩니다. 유주의 이제 그 요소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데서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덕일 교수님이 이제 해수는 한반도 내 가릴 수 없다. 한상훈 및 대방군의 위치를 고대 요동이라고 설명하고는 한반도 내로 설명하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식 문제입니다. 그럼 중국 학자들이 이 한반도를 갖다 어떻게 인식했을까? 요동이라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을 써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인식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랑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낙랑군은 이제 한서 지리지, 후한서 군국지, 그다음에 진서 지리지의 낙랑군의 상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서, 후한서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호수가 45,000유구가 나옵니다. 이 한서. 근데 후한서에 가면은 역시 62,000 호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 지배를 넣으면은 현이 아니라 이제 성으로 나옵니다. 이제 군사적인 적격이 강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진서지리지대에 가서는 호수가 20분의 1 확 줄어버립니다. 3,700% 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료상에 나타난 낙랑군을 갖다가 이 지리지방일련 기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진서지리지에 나오는 3,700% 줄어든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의 상황을 갖다가 갈석산 부분으로다가 이제 낙랑군을 보게 된다면 이때 갈석산은 20분의 1로 줄어들 만한 정치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진무제가 이쪽 동쪽 지역을 갖다가 이제 안정을 시키고는 274년에 유주를 나눠서 평지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주 평지 지역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서지리지에 3,700%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지지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2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은 굉장히 이것은 뭐냐, 굉장히 어떤 급박한 일이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귀대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은 이것도 이제 사유의 문제가 되는데 이 낙랑군이 이제 용서지방에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사실 삼국사기 기록을 부정하는 일로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낙랑과 교류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과 중국의 기록은 이 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낙랑을 우리 옷도 내 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행정지배의 의미를 쭉 썼고요. 이 땅에 사는 삼국사기, 삼국유세 나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낙랑이라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쟤들 뭐야? 라고 하니까 낙랑군이라는 표현은 낙랑 사람들, 낙랑국이라는 표현이 신라번기, 백제번기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관점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복 교수님이 그 사료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사료를 한 가지가 이제 백제번기에 빠져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백제번기에 보면은 이제 그 초기 원조왕 때 그 낙랑군하고 교류하는 기사를 보이고 그 후에 철현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그거 자체도 낙랑군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서왕 쪽에 보면 삼국사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김서왕 7년에 서기 304년이 됩니다. 낙랑의 서쪽 현을 빼앗았다. 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에 낙랑 폐수가 파괴된 자객에게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 자체는 뭐냐? 낙랑과 백제의 어떤 그 위치관계, 교리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설입니다. 물론 이제 시다번기에도 많이 낙랑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의 관계도 어땠느냐? 분명히 이제 그 삼국사기 어떻게 나 대문신원조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서기 44년도에 나오는데요. 한 광무제가 군사를 파견해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취해서 국립원으로 만들었다. 그럼 낙랑군 무슨 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살수인왕은 한에 속하게 되었다. 살수는 충청관리죠.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충청관 이남에 결국 이제 낙랑군이 있다고 하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소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복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오늘 혁신적인 발제문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낙랑군의 위치가 중국 하북성 북부 지역에서부터 윤영성 요양 지역 그리고 한반도 평양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주 새로운 학설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시한 학설은 아마 이제 학계들이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낙랑군 기록이 서로 이동해간 이유가 무엇이냐? 중국 사시에서 왜 그렇게 이동했다고 썼겠느냐 하는 측면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일 소장님께. 이제 요주는 지금 아니라 북경 부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워낙 중요하니까 바꾸지 못하는데요. 먼저 낙랑군의 위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주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상급 행정기관은 북경에 있고 하급 행정기관은 평양에 있고 이 자체가 거리상으로 일단 말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평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쪽 방면에 연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연구한 걸 많이 이제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처 안에서 그 위치 비정한 것들이 상당히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중국의 최고 삼국지 전문가가 쓴 글이 있는데 조조가 갔다는 유성 여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면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당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운 행정력을 설치할지 모르는데 설치하지 않고 그냥 확대한 결과 그 중국인들도 이 지역에 대한 위치 지식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폐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동 세계에서 나온다라고 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그 압록강도 그 요동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폐수를 건너서 진나라의 빈 땅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나라의 고공지. 뭐 언제 한반도가 그 진수하게 한반도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진수왕이 왜 갈석당까지가 나면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 제국의 동쪽까지 가본 게 갈석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낙랑군의 그 호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 한서 같은 경우 호수가 대단히 많았다가 진서에 이르면 호수가 대부분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계속 공격하는 게 서쪽으로 고구려의 건국정신이라는 다물이란 말이 바로 삼국사기 춘무왕 2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국한 나라가 되찾을 땅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고조선의 그 당군조선의 영토를 되찾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공격하니까 밀려가지고 진나라 때 오면은 벌써 이제 위초고 삼국시대로 지나면서 중국의 중앙 권력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기록들에 보면은 이 고구려가 요동 동쪽을 차지하니까 백제는 요소를 차지해가지고 뭐 요소군과 진평으로 쌓았다 하는 것들이 다 이식입니다. 중국의 혼란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 혼란기에 고구려가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영토를 거기까지 확장한 건데 제가 시간 짧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구고려 경계에 있다는 말이 왜 헷갈리냐면 지금 우리는 고구려가 지금 현재 그 요동반도를 못 넘었다라고 자꾸 이제 그 규정을 짓고 단정을 짓고 고구려 사료로 보니까 안 맞는 게예요. 분명히 고구려 초기 기록에 모건왕 기록이나 천주왕 기록에는 이미 지금의 이 태원, 북경 태원 이쪽 지역까지 다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건 삼국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 후한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강역을 갖다가 현재 요동반도로 고정관념으로 놓고 보는 이것도 다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낙랑군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은 이 북경에서 바로 낙랑사람의 묘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오느냐? 계속 이쪽에 있다가 밀려가지고 그쪽으로 밀려가는 거를 지금의 유물들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평주의 위치 문제, 요동인식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시겠어요? 예? 요동의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요동의 인식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의 요동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당시 학이나 한서 같은 책에는 한반도에 대한 지리 개념 자체가 없어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만을 놓고 볼 때 사만을 잡고 전라도, 뭐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엔 분명히 사만을 사방사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의 한반도 남쪽이 어떻게 사방사천리가 됩니까? 안만해봐야 그 천리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 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봐야 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1차 세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왜 자꾸 사만하면 한반도 남부로만 비정해놓고 그러면 요 사료는 믿고 사만은 사방사천리다라는 이거는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위치 비정이 근본적으로 우리 아까 복도생님 답변하실 부분이지만 그 대륙에도 분명히 중국 기록에 나와 있듯이 고구려의 백제가 다 있었고 한반도에도 있었고 그런 광범위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 사고를 해야지 왜 딱 우리 좁은 사고만 가지고 바라봐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동 같은 경우 분명히 중국의 여러 사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쟁점을 삼고 있는 고조선 시대의 요동은 지금의 요동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히 현재의 요하 동쪽을 요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당시 고조선하고 한나라하고 뭐 진나라하고 쟁점이 돼 있을 당시의 요동의 개념은 분명히 지금의 북경이라거나 이쪽 지역을 요동이라고 보고 있는 중국 사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 자체도 고구려가 무너지고 당나라 영역이 확대되면서 요동의 개념이 상당히 혼재됐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 토론 중에 지금 우리가 역사 측위에서 우리가 현재 측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척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교문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태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교문위에서 이렇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그럼 이제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고구려 하면 또 제가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서, 후한서, 진서, 진기에 나오는 후수의 변화, 이제 진대에 가서 이제 20분의 1로 이제 줄어든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박사께서는 고구려가 서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대입니다. 진서지리가 쓰여집니다. 고구려가 있을 때 그 진서지리가 쓰여지는 단계는 서진 그리고 이제 모욕시에서 이제 그 소비적 적응력이 쭉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에 이제 상황 이제 우리 국내 사료나 이제 중국 사료 보면은 고구려가 그쪽까지 이제 갈색산 지역까지 가는 공격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사료상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제 반론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홍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복귀대 교수님 듣겠습니다. 공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질문하셨네요. 전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과정에서 백제 한두 개가 빠졌을 겁니다. 고의를 빼려고 한 거 아니었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 방향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를 뺄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한사분 연구, 아까 그 윤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편이 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1000편이 넘는 저작들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안 무너집니다. 국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사분 논문 그만해. 그러면은 모를까?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금까지 연구 양이나 연구 결과를 볼 때 그거를 갖다가 새롭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해받지 않을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에서 한사고 문제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피해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기본 1차적인 사료부터 고고학자를 등등까지 한번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제 백제 낙랑군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삼국시대라는 시대사 있죠. 그러니까 지리, 역사 지리를 볼 때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됐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리서 신라, 백제, 고구려 영역은 일본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전에는 조금씩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 이전부터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있죠. 조선 전기에 고구려 평양성이 마지막 평양성 위치를 알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몰랐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백제의 웅진, 부여 이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상소가 올라가 버려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영역 판도가 짜여진 거는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짜여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짜여질 때 거기다 낭랑을 픽스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낭랑 픽스가 안 됐으면, 낭랑 대방이 거기에 그 자리에 안 들어갔으면 전혀 달라집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은 백제성을 56개성인가 점령하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 광개토왕비에 보면 광개토왕이 점령한 그 정벌한 성이 64성 1400km 돼 있죠.
제가 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서 관계토항 이 정도는 성 숫자 세부 사람입니다. 120개가 넘어갑니다. 촌수 이것저것 그 방법이 있겠지만 그 정리해 보니까 2,000촌 이상이 넘어가요. 관계토항 비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계토항 비문에 64등 1,400촌이라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게 일본 1960년 70년대 그 활동했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예. 이진 씨가 없나요? 빙전경 누군데 하마다 보사고 쭉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관계토항 고구려에서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하셨는데 관계토 비왕 그 왕비에 나오는 관계토 왕의 정벌은 고구려 성숫자 안 세봤습니다. 세봤어야죠. 기본으로 세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관계토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몇 촌인지 세봤어야 되는 겁니다. 안 세봤습니다. 그러면은 삼국사기 편제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상 역사 그 지리 역사칙이 있죠. 그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낙랑구 대학원을 는 자리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제라는 이름 제자 30년의 제자 그 제자가 우린 나루제자라고 썼죠. 나루를 걷는다. 나루제자 항구란 뜻도 있습니다. 항구요. 항구 제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루라는 게 원래 그 사람 건너다니는 자리니까요. 그럼 백제라는 해안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얼토당토않게 지금 그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됐는데 낙랑하고 대방이 빠지면은 그 자리에 빠진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어느 나라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국사에서? 다 같이 고민해 볼 분입니다. 정말로 제가 그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참 많이 뒤져본 사람입니다. 많이 뒤져봤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리 역사지도 있죠? 역사지도 조선 전기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백제수도고 신라수도는 알아요. 경주하고 웅진부에 좀 알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곰곰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구관리단 이사장님 제가 질문에 갑자기 눈 감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거 오늘 사실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만은 우리 한번 꺼내놓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우리 교수님이 네, 이제 네, 홍 교수님 의사 말씀 주시죠. 쪽에 지탄을 하셨는데 그 64성 1400촌 안수가 받지 않느냐 하시는데 제가 89년 90년도쯤에 한국사연구에다가 그 광해토항 run비에 나오는 동부여찰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 58석 한번 셌습니다. 그렇게 지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낙랑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따라서 각자가 유리한 사례가 있다.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 유리한 사례를 가지고 상대편의 사료를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께 드린 질문도 사회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분명히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낙랑군 문제를 우리가 좀 해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원래 예정했던 시간을 많이 초과했는데 발표자 중에서 혹시 꼭 말씀하셔야 될 분? 예, 그러면은 그러시면은 플로어에서 아까 사실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30분 정도 초과된 상태라서 하지만 손을 드신 분이 많이 계셔서 예, 그러면 세 분만 말씀 듣고 예,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첫 번째, 그리고 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두 번째, 그리고 이쪽에 세 번째 이렇게 일단 하고 추가적인 논의 사항이 있으면은 일단 공식적인 토론회 끝나고서 네, 답변은 사실 그런 전자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죄송하지만 마치고 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세 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성북구에 사는 백종욱입니다.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역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에게 친히 주신 3.1신고가 한자와 우리말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료와 유물을 통하여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3.1신고가 인류의 가훈이요 유일한 진리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군 할아버지께서 2004년 4월 4일 다시 오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예. 현재도 당군 할아버지께서 예.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십니다. 당군 할아버지께서는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 역사는 50년 전부터입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네, 저기.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거는 배울 학자에다 배울 문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역사를 하시는 분들을 역사 교수님들 하시는 분들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통적으로 자기들만 뭘 하는지 아십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자료라든가 사료를 갖다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관심을 좀만 가지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윤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내가 전공했는데 나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토론회나 이런 슈퍼존 같은 데 오시면 교수라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좀 더 자기가 전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보통 표현하실 때 강단사, 비주류, 주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좀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고 학문을 하실 때는 분명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윤 선생님만치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만 전부다라는 생각을 전부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학문을 볼 때는 말 그대로 역사책이라는 거는 역사라는 거는요, 역사학문이라는 거는 창조의 학문이 아닙니다. 기록을 뒤져가는 학문입니다. 자기 견해를 갖다 더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아까 저기 북 교수님 얘기하시던지 공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항상 역사를 볼 때는 맨 먼저 볼 때 사료를 먼저 봐야 돼. 1차 사료. 근거가 낼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번에도 이런 자리를 만드신다든가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거 전공했으니까 나만 맞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변명하려고 마십시오. 역사를 바른 눈으로 좀 보시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간도학회 이일글입니다. 오늘 네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은 필수의 비전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강북 이후에 정립된 고대사가 낙랑과 그 다음에 호소선의 수도가 평양 위주에 있는 이론과 그것이 아니다. 가르상에 나나 죽지에게 있는 것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윤영구 그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윤영구 부장님께서는 이병도 선생이 한사군의 연구에 대해서는 기적적이고 통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나친 비판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병도 박사는 우리가 알기는 식민지사의 태도고 일본인 학자들의 이론을 해가지고 한국 고대사 고도선 및 한사군이 한반도 내피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70년대 최태영 박사와 그래서 합작한 그런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고조선도 대륙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한사군도 대륙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한 평생의 지론을 바꾼 거 아시죠?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구 박사님께서는 지도교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논문을 보니까 그러한 그 일본 학자들이 수한 시민사학자들의 그러한 학자들을 인용한 학자들을 이론을 많이 해서요. 다시 말하면 교원대 송호정 교수. 그런데 그렇다면은 윤영구 부장께서 이 논문을 쓸 때 시민사학의 태인 이병도 박사의 그런 평생 지론을 바꾼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병도 박사가 그러한 그 식민사학을 정립해 내려온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포역사재단의 동포역사 지도를 중국의 지도 그대로 뺏긴 당비양 지도 뺏긴 이러한 사실들은 지금 또 식민사학이 더 변질되어서 매국사학으로 변질되어서 지금 한국의 역사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윤영구 부장께서는 어떤 그 이론을 하실 때 자기 분야의 그러한 학생 말고 다른 학설을 폭넓게 해서 내가 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적 유리한 그러한 학설을 쓰는 뿐만 아니라 반대의 그런 학설을 인용해서 객관적으로 수술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국사계가 나아가야 할 바른 올바른 역사를 발휘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꼭 지켜서 짧게 해주십시오. 저 지금 아닙니다. 그쪽 아니고요. 요 앞에 두 번째 줄에 계신 듣고는 이제 저 플로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분 안에 꼭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민수사 정학연구회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1931년도 중국에 고지명 사전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지명이동에 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32년도 재판이 나왔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다음에 한국 땅에 현재 남한과 북한에 있는 모든 땅 지명은 중국 가면 산동성 위시에서 양자강 주변 성뿐만 아니고 광동성, 광서성까지 그 지명이 다 있습니다. 한반도 땅 지명이. 그 지명 이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온 것은 폐수에 위치된 비정에 와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한사원 같은 거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산서성을 가면은 우리가 황화강 상류입니다. 거기 가면은 평양도 있고 요동도 있고 폐수 있고 다 있습니다. 지명. 그 지명을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네 분 발표 좋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산서성 쪽에 한번 좀 연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관련된 지명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는 참고로 저희 의원실로 그 사본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토론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말씀을 다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좀 시간을 너무 네, 저 이미
이미 시간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저 오늘 저 토론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안 돼요.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치고 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가장 기초적인 이 합의이지만 일단 오늘 참석하신 모든 발표자들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나라 당성이 폐암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상당무게한 그러한 주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학계의 입장 차이와 관계없이 공히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그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정도의 그 토론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그런 시간이 좀 거리가 좁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일치된 정설로 정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과거 이 큰 진통을 겪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최근에 큰 쟁점이 되는 과학적인 이런 토론이 필요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나서는 국민들이 각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지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토론의 내용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현명하게 그 판단을 내려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렇게 복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뭐 따로 질문을 더 드려서 듣고 싶었지만 다 못 들었던 내용이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남군의 유물로 출토되었다는 그런 비슷한 유물들이 바이카로부터 일본에까지 넓게 걸쳐져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남남군의 교치에 대해서 그런 지명의 이동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이동의 이 다른 사례들을 볼 때 과연 어떠한 합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철저하게 학문적인 토론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그 인신공격적인 측면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학자들께서 어렵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토론이 앞으로 더 이어지기를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한사훈과 폐수 위치 비정에 관한 논의를 다룬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주영 위원장님, 이재영 선생님 비롯한 또 우리 유승우 위원님, 동작가 선생님, 또 최고 위원님 비롯한 많은 측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